잠들어 있는 처제를 건드려서 처벌받은 한 남자. 본인이 구조한 시민을 119 구급차에서 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소방관. 찜질방 여성 수면실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한 남자. 이들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이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준강제추행죄라는 것이거든요. 이 준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가 다른 점은 또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강제추행죄의 A부터 Z까지 알차게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변호사 석종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준강제추행죄는 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준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준강제추행죄도 강제추행에 준해서 처벌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고요. 형법 제298조 바로 뒤에 있는 형법 제299조에서 준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반항이 제압된 것과 같은 상태가 이미 벌어진 경우예요. 예를 들자면 잠에 취해 있거나 술이나 약에 취해 있는 경우, 이미 한거 불능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범죄가 바로 준강제추행죄라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요, 수사와 판결에 있어서 큰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도 298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해서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어떤 죄질이라든지 범행의 동기,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와의 사후적인 합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형량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과 또 합의라는 요소를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적이 다수 있거든요. 이런 범죄에 연루됐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변론을 통해서 억울한 처벌이 없이 무죄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건 발생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쪽 다 의식이 없었던 경우, 혹은 피해자인 가해자가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피해 호소인과 얘기를 좀 나누어 보시고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와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신속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접촉하고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기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서도 피해자 쪽에서 일절 연락을 받지도 않고 우리가 한 범행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받아보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본인이 당했던 피해를 적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일단 인지하고 그 행위가 사실인지 아닌지, 피해자가 실제로 의식이 있었던 상황인지 아닌지 차근차근 검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본인의 범행이 무엇인지 확인이 된 이후에는요, 그 범행을 부인할지 또는 인정할지에 관한 협의를 법률 대리인과 하시고, 만약에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셨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녹음이라든지 사건 현장 근처의 어떤 CCTV 영상, 그리고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를 초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합의 시점인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성범죄에 관해서는 신고죄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이미 고소나 신고가 된 이상 중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처벌이 불가피한 범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 시점이 정말 중요해요. 합의 시점이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냐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적정 시점에 피해자의 의중을 살펴서 합의를 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고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고소를 저지할 수 있는 합의를 무조건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죠. 합의금이에요. 제가 수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해오면서 수천 건의 합의를 봤던 것 같습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인데요, 정말 합의금이 천차만별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사건이 합의가 안 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피해자분께서 우리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인정될 수 있는가를 기본적인 기준점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체 주요 부위라고 할 수 있는 엉덩이나 가슴
쪽을 신체 접촉을 했던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받았을 때 500에서 1,500만 원 사이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판결 금액이 예상되는 것이고, 그 민사 재판을 하기 전에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잖아요. 형사처벌을 아주 낮추기 위해서 정상 참작 사유로 만들기 위해서 합의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 판결금을 기준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보다는 그 외에 더 웃돈이 얹어져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500이면 판결이 될 것 같은 사건인데도요,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1억 이렇게 배상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반대의 경우에는 제가 피해자분들을 대리했을 때 억대 피해보상금을 합의금으로서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나 신분 이런 것들 때문에도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합의금이기 때문에 담당 변호인분과 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아주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보상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중강제추행죄 사건의 성공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대학 선후배 사이에요. A남과 B녀가 술을 마시고 B녀의 집으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B녀의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음주를 더 하고요. 누가 어떻게 잠들었는지 서로 모를 정도로 그냥 골아떨어서 이제 잠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B녀가 오빠가 내 상의로 손을 집어넣어서 내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했다라고 사과를 요구했고, 또 그 범행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의뢰인이었던 A남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로 일단 사과를 거부했고 고소가 되어서 저희를 찾아왔던 케이스였습니다. 저희가 상담 초기부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방의 구조가 어떤지, 침대에 누워서 잤는지, 이불을 덮었는지, 또 상의가 어떤 옷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후배인 이 B녀가 외출했을 당시부터 입고 있었던 옷에 저희는 집중을 했었거든요. 목부터 아래까지 단추로 잠겨있는 옷이었고 카라도 있는 옷이어서 사실상 어떤 신축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형태의 옷이었거든요.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잠이 드는 사건이었어요. 여자분의 상의로는 위쪽으로는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진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던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사건은요, 특수 준강제추행 사건인데요. 이 특수라고 하는 것은요, 무기나 흉기를 들었을 때 아니면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가해자로 된 경우에 붙는 용어거든요. 이 사건은 남자 1호와 2호가 등장합니다. 헌팅을 통해서 2대2 술자리를 갖게 된 것이죠. 1차로 2대2 술자리를 마친 다음에 4사람은 인근의 모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큰 파티룸 하나와 작은 방 하나를 같이 빌리셨다고 해요. 술을 마시고요, 두 커플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1호남 커플은 파티룸에, 또 2호남 커플은 작은 방으로 이동을 해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1호남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여자분이 1호남과 2호남을 특수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게 됐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호남과 함께 있던 여성분은 시간을 보낸 뒤에 새벽 4, 5시 경에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셨고, 조금 더 자고 일어났던 2호남은 본인도 귀가를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입고 있던 자켓이 1호남이 지금 머물고 있었던 파티룸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갑과 핸드폰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파티룸으로 이동을 해서 1호남이 문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또 뭐 일이 꼬였어요. 1호남이 문을 열어주고 또 나간 거예요. 당시에 1호남과 그 여성분은 바로 성관계를 마친 직후였다고 하고요. 피해 여성분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내가 1호남과 성관계를 마치고 난 이후에 1호남이 2호남에게 문을 열어줬고 2호남이 들어와서 나를 건드렸다, 나의 몸을 만졌다라는 신고 사실이었던 거예요. 너무 공교롭죠. 1호남분은 담배를 피러 잠깐 나가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나가셨고, 2호남은 자기의 자켓과 물품을 챙기러 귀가를 하기 위해서 잠깐 그 방에 들어갔다가 여자분을 마주치게 된 것인데 신체 접촉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자분은 이미 취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가 문이 열고 들어오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상황 자체를 위협적으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신고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1호남분은 이미 무혐의로 끝난 상태였고, 2호남이 저희 의뢰인분이셨는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이미 생긴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고, 그래서 모텔에서 있었던 정말 A부터 Z까지의 모든 시간의 흐름들을 장면별로 저희가 다 상세하게 소명을 했었고, 여자분의 신고 사실이 오해라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결국에는 이 사건도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던 성공 사례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강제추행죄의 특성상 의식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인 척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가 되시면 이 사건 초기에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만나서 변론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 전문 변호사 석종욱 변호사였습니다.